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의 미래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천하람 변호사는 순천 네, 갑이었나요? 예, 순천갑. 네, 순천갑 당협위원장, 네, 국민의힘이고요. 장윤미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한 직함은 지금 없으시죠?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함 갖고 있고 저는 지역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야를 대표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말인데요. 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고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 앞서 간추린 뉴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김의겸 국회의원이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뭐 질의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발을 했는데 일단 관련한 공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2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네. 이거 여러 번 들어봤던 음성인데요. 일단 장윤미 변호사님이 이 발언 고르셨는데 그 이유는 뭐죠? 저는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청취자분들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법무부 장관이 저는 본인 스스로를 지칭할 때 언론 앞에서 굉장히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의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피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로서 뭐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쓰시거든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의 어떤 의미 그리고 엄중함을 안다면 이런 식의 소송은 제기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의혹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틀린 팩트였다라는 수순으로 가고는 있죠. 그런데 그 문제 제기를 하던 시점에 굉장히 구체적인 육성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이 있어요. 그런데도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사건을 하다 보면 이런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악의적인 게 지속되고 이 사람의 삶이 망가질 정도.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는 일단 직장을 그만뒀어야 됐었고요. 명예훼손 행위로. 그 사람의 거주지에 부착물까지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이렇게 붙여놔서 그 사람이 죄질이 나쁜 거네요. 그때 네. 받은 손해배상 금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법원이 평가했었어요. 인정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10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언론에 그리고 이런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저는 그게 맞는지 많은 분들과 한동훈 장관 스스로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인정되는 게 뭐 그렇게 악질적인 경우에 5천만 원이면 10억이라는 거는 일종의 대포다. 네. 그냥 하는 소리다 이렇게 오히려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완전한 엄포용인데 엄포용. 예, 네. 이걸로 실제로 10억 소송을 받으면 당사자들은요 일단 긴장합니다. 그리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노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악의적인 좀 소송 진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법무부 장관이 고소고발 많이 하는 게 뭐 좋은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이제 내가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늘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그래도 검사고 원래 검사였고 네. 뭐 국무위원이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이런 악습들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꽤나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본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나 비평의 대상이 된 거지 일반 국민들에게 그런 걸 물어볼 리는 별로 없잖아요. 요즘 사실을 보면 사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제대로 팩트 확인이 안 된 보도가 나가가지고 사실 엄청난 명예훼손을 입고 이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언론중재법 얘기도 하고 그랬었던 건데요.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겪는 모든 일이 다 일반 국민에게 등치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과 언론이 본인의 자정작용을 완전히 잃었다. 네. 이걸 그대로 놓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봐도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10억까지나 가겠느냐 뭐 할 수는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 이게 국내에서 가장 큰 명예훼손 사건 정도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과 뭐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나오고 이게 사실상 정치에 관심 있는 거의 모든 국민에게 알려졌던 내용이고 그러고 나서 김의겸 의원은 사실 제대로 된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정이 면책특권으로 피해 간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면책특권이 부정이 돼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꽤 아마 역대급 뭐 배상액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근데 두 분 다 법률가니까 확인해 보면 면책특권이라는 게 민사상 네. 면책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런 예외를 두고 있긴 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의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악의적으로 고의성을 갖고 허위임을 알면서 이런 의혹 제기를 하면 면책을 해줄 수 없다라고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게 뻔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떤 식의 또 입장을 내놨느냐면 김의겸 의원이 이 국감에서 질의 과정 중에 협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그 맥락을 짚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야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이걸 야합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해당 언론사와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협업이란 표현을 썼는데 바로 이 협업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국회 외적에서 해당 언론사 더 탐사와 같이 공모를 했다. 공범이고 국회 바깥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법 기술자적인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법 기술이라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특히나. 근데 제가 봐도 이걸 더 탐사와 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뭐 좋게 말해 협업, 나쁘게 말해 공모를 했다 그러면 면책특권이 부인될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저희가 접근해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제대로 주워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고소고발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저도 원론적으로 그렇게 자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 주변의 국민의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별로 부담이 없다.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이 한 행동이라든지 그 이후의 사후 대처가 도를 넘었고 민주당에서도 최소한 뭐 대변인 사퇴라든지 주워 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역풍이랄 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다. 응징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첼리스트라는 그 본인에게도 확인조차 한 번도 거치지 않았고 뭐 김앤장 변호사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뭐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거 특정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언론인이라고 했을 때 데스킹의 어떤 기본조차 거치지 않았던 사건이다 보니까 데스킹 이전에 취재가 부족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저희로서도 아니 한동훈 장관이 현직 장관인데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거는 김의겸 의원의 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통령실이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 일이 지금 잇따라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었고 오늘이었죠. 김어준 씨하고 네. 김정대 전 국회의원, 김정대 교수를 고발했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천공 얘기를 했던 거 때문인데 저희도 많이 했는데 저희도 이제 쫄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장윤미 변호사님.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고소를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의정의 경험이 전혀 없고 정치 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바로 대선으로 직행한다고 했을 때 우려했던 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정도 되면요.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문제 사법적인 영역으로 넘기는 거는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고 해결 방법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정치인으로서는. 사법으로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정치 영역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만 하면 고소하고 손해배상 몇십억대로 제기하고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국민들이 원하실까요? 저도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 제기가 서툴렀다, 부실했다 이런 거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역공세의 방향이 고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대단히 서툰 이 정부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고소고발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출신이라는 또 프레임도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사법적인 해결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만 제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해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정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김종대 전 의원이 뭐 천공이 무슨 그 관저 뭐 경호처장을 데리고 뭐 관저에 가가지고 뭐 거기를 둘러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나와가지고 아 이게 사실이라면 또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분이 요새 이게 약간 맨날 유행어처럼 쓰시거든요. 그때 김우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얘기했을 때도 또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야당에서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실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느냐. 참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참 저도 우리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거는 조금 고발했죠. 고발한 네. 거는 제가 봐도 조금 뭐 과하지 않았나. 근데 저도 그래서 좀 과하다. 우리가 왜 뭐 장경태 의원 뭐 조명 썼느니 뭐 이런 좀스러운 거 가지고 고발까지 하냐라고 저도 하고 다녔는데 또 거기서 장경태 의원은 더 나아가지고 무슨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내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또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 절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의 어떤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참 뭐 어려운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대통령 부부가 직접 누군가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네. 고발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적합한가요? 어떤가요?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뭐 부인이 직접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엄밀히 따져가지고는 이제 본인이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네네.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천공 관저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또 뭐 영부인의 어떤 캄보디아 뭐 그 논란 같은 경우도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당자가 뭐 좀 가서 조사를 받거나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할 수는 있는 방법 아닌가 뭐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뭐랄까요? 예전에 권위주의적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물론 가장 좋은 건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안 하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정말 네. 뭐냐면 뭐 사람이고 법인격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고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데 아니 잘 모르겠어요. 네. 두 분 판단 그런데 어떤 장 그게 변호사님 또 어떠신가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선을 치르거나 하면은 이제 후보를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후보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상 당사자가 후보나 대통령이거나 영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의 형식을 취하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요. 편의상 네. 그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인지는 사실 좀 의문인데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물론 뭐 고소고발 많은 거 안 좋습니다만은 이게 또 권위주의 정부 당시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요. 고발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겁먹지도 않습니다. 더 탐사 이런 데서도 나를 고소해라. 뭐 내가 고발 당해가지고 더 맞서겠다. 뭐 김우겸 의원도 사실 이게 이 10억 이것도 사실 비아냥거리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장경태 의원 말할 것도 없고 장경태 의원은 뭐 얘기 나오니까 또 캄보디아에 사람 보내겠다 이러고 있기 그러면 때문에 더더욱 궁금한 게 네. 상대를 오히려 키워주는 거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부분이 내가 있죠. 오히려 초라해지는데 왜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저 같으면 안할것 같은데. 고발할 체급은 좀 아니라는 점이 있죠. 왜냐하면 때려서 큰다 이런 그렇죠. 표현도 있잖아요. 정치권에. 맞으면서 예, 큰다? 맞으면서 네. 큰다. 근데 굳이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있는가? 대통령실 입장에선 싸움을 걸어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싸움에 대응하는 게 지금 이 방향이 맞느냐? 이건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다라는 저도 생각이 정무적으로는 듭니다. 그 부분에 되게 그 동감하는 게요. 사실은 때려서 키워준 대표적인 경우가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민주당 열심히 때려가지고 사실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약간 대통령실 입장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의 어떤 확인, 그 방점을 찍고 싶다. 마침표를 찍고 넘어가고 싶다. 이게 그냥 정쟁으로만 하고 넘어가면 그리고 좀 이게 끝이 안 난다는 게 있고 또 이게 이것도 안 좋은 상승작용인 게요. 요새는 뭐 말만 하고 넘어가면은 별로 시리어스하게 안 봅니다. 뭔가 고소고발까지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억울하고 뭔가 사실이 아니고 이런 어떤 그 행태의 인플레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고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고발을 자꾸 하면 그것도 희석이 인플레 되죠. 돼서 네. 별로 진지하게 안 볼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분 다 법률가들이긴 하지만 걱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요. 하여튼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로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좀 고민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천하람 변호사 골라온 발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00일은 국민과 당원의 간절한 열망을 받들고 변호와 희망을 하나하나 뿌려가는 과정이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개혁,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네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흔들림 없이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100일 기념 SNS 포스팅을 하셨습니다. 네. 뭐 일단 100일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과 요새의 행보가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재명다운 것은 어찌 보면 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오히려 이슈를 키우고 거기서 뭔가 답을 내는 그런 정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뭐 저는 그 방향성에 동의하진 않지만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까지 되고 뭐 승승장구를 해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기자들이 뭐 질문하면은 전부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이 저는 이 정치인의 빛이 꺼졌다라고 보이는 지점이 특히 변호사 출신 법조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정치보다 법을 먼저 고려할 때,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보다 법적 책임을 먼저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저희 대통령실도 그런 비판 많이 받지만, 네.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 보면은 묵묵부답하고 계시는데 야권 관계자 발로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게 다 그 법률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 아니 야당 대표가 가진 거는 말밖에 없어요. 그렇죠. 야당 대표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당일 때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야당 대표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자유롭게 하시던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이게 이재명다운 길인가? 저는 그래서 좀 뭔가 안 맞는 레토릭들이다 싶어가지고 좀 골라봤습니다. 네. 저는 이게 사실 맞는 방향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야 할 거 없이 법률 리스크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아주 편중해서 야당의 대표를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수사한다.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색깔이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동의합니다. 이재명이 그동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평가받았던 여러 가지 본인의 장점들, 서민 공약을 현실화하고 굉장히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행정을 정말 꾸준히 추구해 왔다는 거. 그런데 지금 이 당대표가 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자들이 묻는 것, 언론이 질문하는 거는 무조건 수사와 관련해서입니다. 수사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뭐 성남 FC다, 대장동이다, 뭐 누구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부터 정말 매일 다르게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걷어내면 이런 검찰 수사는 사실 설명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수사 방향이 저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죠. 야당을 겨냥해서 똑같은 잣대로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소환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공정한 잣대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국민들께서. 그런데 100일과 관련해서 이재명이랑 정치인이 퇴색했다는 평가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말 저는 집권 세력이라면 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대화 손을 내미는 부분 이런 제스처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저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검찰의 조작이다, 뭐 야당 탄압이다. 양보해서 검찰 조사 단계에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 의해서 오른팔 왼팔이 구속된 정치인에 대해서 이게 야당 탄압이라고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사법부가 그럼 뭐 하는 데입니까? 야당 탄압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저는 야당 탄압하는 곳이라고 보지 않지만 설령 민주당의 논리를 따라가더라도 안 맞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선거 지고 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다 칩시다. 사람들이 아쉬워해가지고. 근데 이상민 한동훈이 뭐 예를 들면 정치자금 관련해가지고 구속됐다. 그럼 뭐 윤석열은 문제 없네 이러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보면.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레토릭을 방향성을 완전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게 지금 검찰의 조작이고 조작해서 민주당의 정무실장이랑 민주연구 부원장을 잡아가둔 거면요. 삭발투쟁해야죠. 아니 뭐 천막이라도 치고 뭐 농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야당 탄압이면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슬슬 약간 발 빼거든요. 게다가 그렇다면 차라리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가 뭐 나는 결백하지만 뭐 주변 관리에 대해서는 뭐 나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겸허하게 수사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면서 선을 좀 그어주면은 차라리 앞으로 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조작이고 뭐 억울하고 너무한 수사고라고 하면서 또 액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 스스로도 이재명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별로 확신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영장 발부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거에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사가 일단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왜냐하면 구속된 거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유동규라는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향성이 과연 맞느냐? 지금 대장동 일당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죠. 거의 구분응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이 낸 결론은요. 최종적으로 700억 원을 약속받은 당사자는 유동규, 돈을 실질적으로 받은 것도 유동규라는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그 종전에 어떤 공소 사실을 다 허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래에 들어서야.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 검찰이 어떤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이게 도주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죄의 상당성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 법원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측근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정당하다는 거에는 저는 최소한 동의하기가 어렵고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야 누가 됐든 이런 식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대장동에 대해서 제가 뭐 깊게 들어가면 또 한두 끝도 없어지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법원에서 한 8시간 서로 공방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구속영장 발부 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이게 만약에 유동규 말만 따라가서 대충 허접한 소설이다 그랬으면 법원에서 그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그렇게 녹록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뭐 변호인도 있었을 그럼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엄청난 공방을 펼쳐서 지금 어떤 실체적 진실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조작이거나 이건 아니고 뭔가 실체적 진실을 위한 탐구가 필요한 어떤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민주당 안에서도 어떤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거나 정치적인 책임은 뭔가 좀 져야 된다거나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응답이 없으세요.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스탠스를 정하지 않고는 민생 얘기, 뭐 개혁 얘기 하는 게 사실 다 별로 소용이 없을 거다.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 네. 정규 방송 시간이 다 됐는데 두 분 시간 괜찮으시면 딱 10분만 방과후 수업 하시고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준비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정치의 미래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셨죠?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요.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는 순천갑 당협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 본인이 측근이라고 밝힌 사람들이니까 구속에 대해서는 적어도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입장 표명은 하긴 했죠. 입장 표명을. 근데 천 변호사 말씀하신 건 사과나 뭐 이런 네, 뭔가 유감 뭐 네, 이런 유감. 거죠. 네. 좀 약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선택은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궁극적으로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입장을 명쾌하게 또 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물론 기소가 되겠지만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기소를 안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거고 본인들이 일단은 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상당히 많고 지금 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요. 뭐 돈을 4억을 줬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김만배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지니까 또 진술이 상당히 흔들리는 부분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입장 표명을 아직까지 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증언도 증거니까 진술도 뭐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거 말고 다른 물증은 아직 대장동에서 나온 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특가법상 배임 그리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돈의 흐름을 쫓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술에 부합하는 딱 물증, 돈의 흐름을 검찰이 잡았다는 보도는 없고 다만 뭐 내용 증명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돈이 액수가 크면 뭐 글쎄 어느 정도가 큰 액수인지 모르지만
한 1, 2억 정도는 현찰로 네. 주고받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700억 이러면은 약속했다는 무겁기도 거죠. 하고 예. 네, 700억은 아직 뭐 수수된 네네네. 건 아니고 뭐 그러니까. 약속인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당 그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뭐 내용이나 동선에 부합하는 뭐 어떤 뭐 그 휴대전화 이제 이동통신망 뭐 자료라든지 뭐 그 주차장 들락거리는 뭐 자료라든지 뭐 네네. 이게 뭐 계좌 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장동 얘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그거보다 저는 그러니까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중앙당이 이걸 왜 나서서 변호를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 본인들이 고소하면 되지 왜 고발하냐 뭐 이런 네네. 것과도 좀 비슷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하다못해 지금 현직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의 배우자일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최소한.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대장동이라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전의 일이다. 네, 성남시장 할 때 일이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도 다 성남시나 뭐 경기도 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민주당에 있는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좀 안 맞죠. 안 맞고 본인들의 역할도 아닌데다가 제가 이제 민주당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아니 이거 뭐 내용을 알고 하는 거냐 하는데 내용을 잘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아는 건 이재명 대표랑 몇 명밖에 그렇죠. 이 없는데. 대장동 고분들이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아 그걸 뭐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 뭐 꼬치꼬치 물어보냐 그냥 뭐 무고하다니까 이제 믿고 하는 거지 이런 식인데 그게 이제 과연 맞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이 사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이 관여하고 있는 건 없고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당 차원에서는 이 수사와 관련한 정치적인 의도, 문제점에 대해서 논평을 내고 뭐 개인적으로 의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방어를 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사안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 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형평성을 가진 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게 이재명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김건희가 됐든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동등한 법의 잣대로. 이게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이 동등한 법의 잣대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진짜 빡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말 저도 듣기가 이제 지루해서. 아니 근데 설령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다 쳐도 그거 뭐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래 보면 그때 이제 조국 장관 때 정경심 여사도 그때 이제 사모펀드 투자 이런 거 있었지만 이 사모펀드 투자에 있어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냐 이게 밝히기가 원래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인 걸 명확하게 알고 돈을 넣었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이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정도 레벨이랑 대장동, 백현동 이건 아예 이제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비교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아니 쟤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논리로 민주당에서 피해가는 건 한계가 있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각의 논의 중에 하나는 그럼 다 모아가지고 특검하자 이런 건 어때요? 그거는 만약에 검찰 수사가 벽에 부딪힌다면 해야죠. 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대장동 가능성 수사 같은 열려 있다. 경우는 네. 근데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하고 있고 뭐 법원에서 영장도 내주고 있는 마당이니까 지금 특검을 하자라는 건 시간 끌기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금 검찰이 뭘 했는데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저희가 고른 음성도 하나 있는데요. 여당으로 가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진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분,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MZ세대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앞으로 국민의힘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주호영 원내대표 네. 말씀. 저는 어떤 분이 딱 떠오르긴 하는데 저도요. 이게 각자 누군가 뭐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한동훈. 이준석. 아, 한동훈. 네. 네. 언론이 그렇게 두 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씀하셨는데 네. 언론이 그렇게 쓰긴 하는데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 MZ의 떠올랐는데. 대표 주자니까. 네. 아니, 이거를 고지고대로 들으면 이준석이겠죠. 근데 이제 이준석, 고지고대로. 예, 근데 이준석은 안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리숙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뭐 역시 평화 방송이라서.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 잘 듣는 이준석 같은 느낌 아닌가? 아니면 뭐 좀 더 순화해서 얘기하면 말 잘 통하는 이준석? 예. 근데 뭐 이준석이 뻔히 있는데 자꾸 이준석 대체제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네. 그러니까 뭔가 똑똑해 보이고 참신해 보이는 한동훈 장관 뭐 수도권 출신이기도 하고 이렇게 내세우면 좀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요새 모두가 짠 듯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네. 보면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이름을 밝히기 거부하는 뭐 중진 의원은 충청권의 한 의원은 이러면서 누군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 훌륭한지 모르지만 네. 당대표는 아니다. 뭐 이게 당내에 어떤 기류도 있는 거네요. 어떤 사람은 펌프질을 하고 부채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돼. 이런 거죠. 둘 다 존재하는. 아마 숫자로 따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은 괜히 모난돌이 정맞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저희 지지층에 인기가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뭐 좀 약간 또 돌아가는 얘기입니다만 이재명 대표 이제 힘들겠는데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굳이 그 얘기 안 하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네네. 돌맞이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동훈 장관이 당 대표로서 이른데 이런 얘기는 실명으로 잘 안 합니다. 네,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목소리는 건 맞고, 네, 존재하는 목소리. 왜냐하면 저희는 네. 황교안 대표를 겪어봤잖아요. 네. 네, 그 트라우마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당이라는 곳이요 검찰 조직이랑 다르잖아요. 돌아가는 게 네네. 이게 뭐 고지고대로 하는 그런 데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자산이고 예를 들면 다음 총선에 출마 정도 해가지고 수도권 선대본부장 정도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원톱 당대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죠. 네. 장훈미 변호사. 부담이 될 건데 지금 네.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시점에 누구로부터 나왔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하고 뭐 이랬던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MZ세대를 견인할 수 있는 수도권 선거도 잘 치를 수 있는 그러면 그 인물에 부합하는 지금의 당권 주자들이 안 보여요. 김기현 원내대표 수도권 표심에 소구력이 있는 정치인 울산이죠. 아니죠. 네. 그리고 뭐 누가 또 있을까요? 권성동 마찬가지 평가일 겁니다. 강릉이죠. 예. 나경원 전 의원. 그런데 수도권이긴 나경원 전 하네요. 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또 상근직 무슨 저출산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인데 예. 어제 오셨는데 상근직은 아니랍니다. 아니랍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본인이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의 워딩을 보더라도 뭐 매력적인 카드긴 하지만 내가 선뜻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지금 나오는 게 내각 중에서 몇몇 인물들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를테면 권영세, 원희룡 이런 얘기를 여권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말 3초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당대회를 2월 말이나 3월 초에 치를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굳어지는 순간 내각의 인물들을 바로 전당대회에 차출해서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또 여권의 해석이고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직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뭔가 매력적인 카드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MZ세대한테 물어봤어요. 뭐 다 물어본 건 아니겠지만 한동훈 장관 어떻게 생각하냐? 별로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게 일단 MZ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장 변호사님 MZ세대는 주변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예, 네. 제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MZ세대는 MZ세대라고 불리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너무 넓죠. 예, 네. 너무 좀 그렇고. 이상한 자기적인 표현이에요. 예, 그냥 2030이라고 하면 몰라도 차라리. 네. 근데 아무튼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젊은 세대한테 소구력이 그렇게 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하면은 뭐 있겠지만은 뭐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건 그 사람 보고 내가 안 찍으려다가 국민의힘을 그 찍는다. 정도 관심이라도 이거는 가진다 정도가 돼야 관심. 네. 되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있었죠. 같아요. 매력 그래서 있는 당대표 됐을 때, 야, 국힘이 별걸 다 하네, 그럼요. 진지하네, 뭐 이런 뭔가 이런 평가들을 바뀌겠네. 하더라고요. 뭐 하나 한번 어. 지켜는 보자. 새바람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게 있었죠.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우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깨고 대통령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건 아닌 거 아니라고도 자기 하기도 정치. 하고 네, 막 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관료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약간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이걸 가지고 또 무슨 뭐 지역으로 편가르게 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건 쟁점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지역구가 대구든 강릉이든 뭐 울산이든 어디든 수도권에서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승민 같은 경우도 거기도 지역구 대구 동구였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 표심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 서울 동작이었지만 이분이 과연 중도 확장이나 수도권 확장이 있나 이런 또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아직 조금 평가하기는 이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냥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전 그런 측면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가 되면 아마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매우 바람을 일으키긴 어려울 겁니다. 일단 대단히 한계가 있고요. 국회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요. 총선에서 이걸 진두지휘할 그리고 공천권을 행사할 때 그걸 용인할 수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전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풍선 띄워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에드벨룬.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낙연 총리가 그 사면 대통령 사면 이런 얘기 꺼냈다가 뭐 대통령실에서 띄워봤죠. 부인하고 네. 막 뭐 그런 적 있었잖아요. 네. 약간 이게 한동훈 장관을 무조건 밀겠다 이런 의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정진석 주호영이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건 가벼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소한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은 한동훈 장관 어떨까 정도의 어떤 약간 한번 고려. 여론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정도의 생각은 정진석 주호영 두 분이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제가 이분들이 대통령이라 짰니 안 짰니까지 네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 당장 내후년 총선에 선수로 뛸 것 같다 이런 네. 느낌은 드네요. 완전히 들죠. 저도 거의 그거는 거의 네. 90% 이상. 90% 이상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90% 예. 이상입니까? 지금 지역구까지 얘기가 정치권 압박에서 나올 그래요? 정도니까요. 네. 어딜 간다. 지역구 어디 나온답니까? 얘기해도 소문만. 되는데. 그럼요. 아니면 소문인데요. 강남권이나 아니면 종로, 중구 얘기도 나오는 것 네네. 같습니다. 강남이면 별 재미없을 것 같고 종로 중구면 막 스스로 중량감을 갖는 것 같고 네. 종로의 현역 국회의원이 계속 정치를 하실지가 약간 의문인 분이기도 하죠. 최재형 의원은 하겠죠. 앞으로 계속 한다니까. 그럼요. 연세도 있고 그런데 그래요? 아마 네. 본인 의사는 하시지 않겠어요. 후선이시니까. 네. 한 번은 더 하고 그러면 싶으시겠죠. 한 번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재미있는 대결도 되겠네요. 네. 전 감사원장과 전 법무부 장관이 같은 네. 당에서 하여튼 우리가 남의 잔치 보기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분도 정치적으로 좋은 의미 있는 나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12월이어서 내후년 총선이라고 하지만 달력 한 장만 넘기면 벌써 이제 내년 총선이 됩니다. 총선 준비들 잘하면 좋겠고 국민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어느 정파를 심판하냐 누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총선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두 분께 찬스를 하나씩 드리면 네. 그래도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이런 거 하나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국민의 삶과 관련해서 질문지에 없는 질문입니다. 괴롭혀드려서 죄송한데 가나다 순으로 할까요? 네, 그럼 저 먼저. 그러네요. 제가 네. 장윤미 변호사님. 저는 정말 서민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지금 그리고 서민 정책뿐만 아니라요. 저는 연금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많이 돼요. 내가 낸 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저출산인데 연금 이런 거에 개혁 대해서 문제. 정말 정치권이 해답을 모색이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이슈화하긴 했는데 그 뒤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없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감될 수 있는 이슈를 꺼내오는 후보에게 저는 투표하겠습니다. 근데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연금 개혁에도 좀 발벗고 나서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 이러기 위해서 생각합니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네, 천 변호사님. 네, 저는 좀 분업이 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동네 축구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슈 있는 것만 우르르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거요. 네, 좋게 생각하면 올라운드 플레이어지만 사실 하나 하는 거 없이 4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이게 결국 이제 시선이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공천을 줄 수 있는 당 지도부의 안테나를 세우거나 아니면 내 지역구 행사 다니고 유지들 관리하고 조직표 만들고 이 정말 그 중간의 시선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 삶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이슈를 대표해주는 국회의원이 있나 생각해보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 요새 막 엄청 난리거든요. 네네, 그렇죠. 게임관리위원회가 난리예요. 근데 그거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이 사실 별로 없어요. 게임이나 할 줄 아는 의원도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마 하태경이나 몇 명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러면 개별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국회의원이 왜 없냐? 이거 해봐야 지역구에서 표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 스스로의 재선 그 이상의 어떤 목표를 가진 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사소하지만 잘게 쪼갠 국민들의 이슈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좀 그럴 수 있는 형태로 우리 정치가 좀 시스템도 바꾸고 사람도 바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창익의 뉴스 공감에서 두 분을 모시고 정치의 미래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도 들여다봐야 되지만 좀 분업이란 표현,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금 개혁을 위해서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뛸 국회의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역구 관리야 뭐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지 국민들에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